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재테크판을 뒤흔들 한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발 이번엔 국민도 성장의 과실을 같이 가져가세요. 라고 손에 쥐어준 말 그대로 황금 동아줄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국민성장펀드. 오늘 영상에서 가입 조건부터 연봉별 환급액 시뮬레이션까지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찍히는지만 딱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돈전입니다. 오늘 아침 통장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열심히 물을 붓는데도 밑이 새는 통에 물 붓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뼈 빠지게 벌어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가 싶은 현타가 옵니다. 게다가 연봉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은 냉정하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판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 뉴스에서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는 늘 숫자만 나열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죠. 그래서 내 돈은 얼마나 남느냐? 저는 그 부분만 팩트 중심으로 2026년 경제 환경까지 감안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체부터 분해해보죠. 2026년 6월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목표 아래 15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겁니다. 국민도 성장의 열매를 같이 따게 하자. 대신 위험은 우리가 일부 먼저 안아주겠다. 이게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구조입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자인 국민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재형 저축, 연금 저축 같은 정책성 상품 가입했다가 실망하신 적 있나요? 혜택은 생각보다 작고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쳐서 차라리 주식을 할 걸 하고 후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결이 다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과거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파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공제입니다. 투자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으면 4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세율이 20% 구간인 분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80만 원을 돌려받고 출발하는 셈이죠. 가입하자마자 수익률 8%를 세금 환급으로 먼저 확보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정책 상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연봉 제한, 무주택 조건, 특정 연령대만 가능, 이런 제약이 많았죠. 국민성장펀드는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라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프리랜서처럼 매달 세금과 현금 흐름에 민감한 분들까지 폭넓게 겨냥한 셈이죠. 가입 한도도 2억 원까지로 넉넉합니다. 다만 혜택이 큰 상품일수록 전략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과연 내 연봉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왜 전문가들이 이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장치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방금 소득공제 40%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소득공제, 결국 나중에 수익 나면 또 세금 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배당소득세가 9%, 그것도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보통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15.4% 붙습니다. 1,000만 원 벌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9%만 떼고 끝. 게다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더 두들기지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분들에겐 이게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합법적으로 세액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금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맞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원금 방어죠. 사실 예전 정책 펀드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혜택은 좋은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결국 내 돈이 사라지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정부가 강력한 방패를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후순위 보전 장치.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여러분의 돈이 먼저 깎이기 전에 정부와 운용사가 자기 몫으로 일정 부분을 먼저 메꿔준다는 구조입니다. 최대 20%까지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꺾여 펀드가 마이너스 20%가 났습니다. 일반 펀드라면 내 돈 2천만 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구조에선 그 손실 구간까지는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깔아둔 돈이 깨지는 방식이라 내 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는 형태가 됩니다. 즉, 손실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 투자자가 체감하는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투자라기보다 정부가 방어판을 깔아둔 장기 저축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퍼줘? 무슨 속셈 있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정부가 바보라서 혜택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전쟁 중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반도체와 AI 패권을 잡으려고 수백조 원 단위로 쏟아붓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성장률과 일자리, 산업 경쟁력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 자금을 장기적으로 모아 전략 산업에 투입하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해석됩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줘서라도 자금을 묶어두고 그 돈이 산업의 연료가 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혜택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장에 자금을 보태는 참전 보상에 가까운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혜택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최소 3년 유지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3년이면 너무 길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 받는 다른 상품들이 보통 5년, 10년씩 묶이는 걸 생각하면 3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3년 뒤 원금과 수익을 챙겨 나올 때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환급액은 이미 내 통장 어딘가에서 굴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봉별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셀 두드려 본 사람만 아는 그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먼저 연봉 4천만 원인 사회초년생, 막내 사원 김대리 씨를 보죠. 김대리 씨가 절약해서 1천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40%인 4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김대리 씨의 실효세율이 보통 지방세 포함 16.5% 정도라고 보면 연말정산 때 400만 원에 16.5%를 곱한 금액, 즉 66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1천만 원을 넣고 시작부터 6.6%를 환급으로 확보하는 셈이죠. 요즘 예금 금리가 3%에서 4%인 걸 떠올리면 세금 환급만으로도 이미 예금 이자의 2배 가까운 체감이 생깁니다. 다음은 연봉 7천만 원인 이가장 씨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세금 떼이는 게 제일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구간이죠. 실효세율을 26.4% 정도로 놓고 이가장 씨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800만 원, 여기에 26.4%를 곱하면 환급액이 약 211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211만 원. 이건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보너스가 연말정산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2천만 원 투자해서 211만 원을 확보하면 체감 수익률이 10.5%에 가깝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제로여도
세금 구조만으로 이미 두 자릿수의 이득을 선점하는 셈이니까요. 이게 이 상품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연봉 1억 원이 넘는 박 본부장님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실효세율이 38.5%대에서 더 올라가는 구간까지도 거론됩니다. 박 본부장님이 3천만 원을 투자해 소득공제 1,200만 원을 받는 구조로 잡으면 환급액이 대략 46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한 번에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통장에 꽂히는 장면이 그려지죠.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급을 많이 받게 해놓고 나중에 수익 나면 세금으로 왕창 회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핵심입니다. 박 본부장님처럼 연봉이 높으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세율 구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9%로 따로 과세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 강력합니다. 고연봉자에게 여기로 돈을 넣어달라. 대신 세금은 낮춰주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 시기입니다. 2026년 6월 출시가 거론되는 만큼 초기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혜택은 크고 관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거 인기 정책 상품들 때처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내가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열리는 순간에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성장 ISA 같은 연계 상품이 함께 거론됩니다. 기존 ISA 계좌가 있는 분들이라면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구조와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맞물릴 때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절세 구조를 겹쳐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상품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3년 뒤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중도 해지의 무게입니다. 살다 보면 큰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결혼, 이사, 예상 못한 사고와 병원비. 그때 펀드에서 돈 좀 빼야겠다는 순간이 위험해집니다. 3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약속 깨면 혜택은 회수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제안하는 전략은 분산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몰아넣기보다 적립식으로 나눠 넣거나 만기 시점을 고려해 여러 구간으로 쪼개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이 와도 전체를 깨지 않고 혜택을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운용사의 실력입니다. 손실을 20%까지 방어해 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 손실이 나면 내 원금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반도체나 AI가 그렇게까지 꺾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전후로 여러 은행 증권사가 상품을 내놓을 때 운용사가 과거의 펀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렸는지, 어떤 자산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떤 방식인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나라가 하는 거니까 다 똑같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정책성 상품은 정권의 방향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조건이 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에 소급 적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들 하지만 다음 차수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는 있죠. 그래서 혜택이 가장 강할 때 보통은 출시 초반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나는 이미 연금저축도 하고 IRP도 하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하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여기서 고수와 하수가 갈립니다. 하수는 돈 없어서 못해로 끝내지만 고수는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합니다. 수익률이 지지부진했던 일반 펀드나 목적 없는 적금을 정리하고 세금 구조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산을 옮기는 방식이죠. 이건 새로 투자한다라기보다
내 돈의 자리를 바꿔 앉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성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접근 가능하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혜택은 소득공제 40%, 배당소득세 9%의 저율 분리과세, 그리고 손실 20% 구간 방어장치, 여기에 최소 3년 유지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정도면 특히 연봉 5천만 원 이상 직장인이라면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상단에서 검토할 만한 카드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민성장펀드와 궁합이 좋다고 거론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같은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의 만기 자금이 2026년부터 풀리기 시작할 텐데 그 자금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 자금을 그대로 두느냐, 세금 구조가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느냐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이 펀드는 단순히 지갑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세율 구간이 더 높은 쪽 명의로 설계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은퇴 후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9% 저율과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활용할 땐 증여세 면제 한도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기준 하나, 3년 의무 기간을 지키고 내 소득 대비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용하며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수익률과 운용 구조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정부가 방어판을 깔아줬다고 해도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넣은 돈이 미래 산업의 연료가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이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 이게 국민 성장 펀드가 노리는 그림입니다.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자신의 연말정산 명세서를 꺼내보고 내년 자금 계획을 다시 짤 겁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실행의 속도에서 벌어질 때가 많으니까요. 2026년 6월, 그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매년 세금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를 반복할지, 아니면 국가가 깔아둔 판 위에서 내 몫을 정확히 챙기는 투자자가 될지, 이제부터는 알아두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